4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 출근길 도시락, 시부모 병수발,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그녀의 인생은 온통 가족뿐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호텔 영수증 한 장. 당신이 영수증 뭐예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평생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 후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순애 씨는 올해로 70이 되었고, 그 긴 세월 동안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탱해왔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자신보다 온통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남편의 뒷바라지로 시작된 하루는 시부모 봉양과 아이들 양육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흘러갔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출근 전 아침 식사 준비부터 저녁 귀가 후 빨래와 설거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주말에도 남편은 골프나 친구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순애 씨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시댁 일까지 챙겼다. 시댁 제사상 준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밤새 간병하는 것도 전부 며느리인 그녀의 일이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욱 힘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 보낸 뒤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해야 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숙제 봐주기까지.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밥은 차려야 했고, 허리가 아파도 빨래는 해야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은 전혀 없었다.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손은 거칠어져 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은 깊어졌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으며 눈가는 처져 있었다. 한때는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의 얼굴일 뿐이었다. 가끔씩 남편이 던지는 말이 있었다. 당신 없으면 우리 집이 굴러가겠냐는 말.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인정받는 기분이었고,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 더 잘하면 남편이 고마워할 거라고, 언젠가는 내 노고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자신은 돈을 벌어오니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고,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다.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들은 컸고 하나둘씩 집을 떠났다. 결혼해서 독립하거나 취업해서 멀리 이사를 갔다. 그렇게 빈 둥지가 된 집에서 순애 씨는 문득 공허함을 느꼈다.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젊음도, 건강도, 꿈도 모두 잃어버렸다. 취미 생활을 해볼까 싶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늙어버린 것이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아팠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정기검진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돈 쓴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아픈 것도 참고 지냈다. 그래도 순애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을 다 잘 키워냈고 이제는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은퇴하면 남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 보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이 은퇴한 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대했던 평화로운 노년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45년간 쌓아온 희생의 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운명이었다. 남편의 은퇴는 순애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남편은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찾아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 남편은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긴 했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주말에는 골프나 친구 모임 정도였다. 그런데 은퇴 후의 남편은 예측할 수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는가 싶으면 저녁 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점심 무렵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퇴근이 없어진 노인이 매일같이 늦게 돌아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했다고,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고, 산책 좀 하다 왔다고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다. 평생 패션에는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옷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샀다. 색상도 밝아졌고 스타일도 젊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외출할 때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면도도 더 자주 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향수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늦게 귀가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남편이 쓰는 향수와는 다른 여성스러운 향이었다. 순애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니겠지. 나이 70이 다 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남편의 스마트폰 사용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전화 받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에서 폰을 놓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수시로 화면을 확인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고 답장이 오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순애 씨가 곁에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각도를 돌려 보이지 않게 했다. 전화가 올 때는 더욱 이상했다. 집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울리면 서둘러 밖으로 나가 현관 앞이나 베란다에서 통화했다. 목소리도 낮췄다. 속삭이듯 대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순애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왜 나한테 들릴까봐 걱정하는 걸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시계만 쳐다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걱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불안이 컸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친구들과 있는 걸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순애 씨는 남편의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접혀있는 영수증이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사흘 전,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객실 이용 내역이 적혀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쥔 영수증이 흔들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늙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악몽이길 바랐다. 하지만 손에 쥔 영수증은 차갑고 단단한 현실이었다. 여자의 직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순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 헌신한 삶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의심은 이제 명백한 진실이 되었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후
순애 씨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는 남편,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남편, 그 모든 일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늦게 귀가했을 때 순애 씨는 용기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 만나고 있냐고. 어디 다녀오는 거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애 씨는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고. 당신이 내 인생을 다 보장해 줄 거냐는 그 말에 순애 씨는 귀를 의심했다.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뻔뻔하게 당당하다니.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젊음을 바쳤고, 건강을 바쳤고, 꿈을 포기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태도였다. 순애 씨가 울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목소리를 높이며 쏟아냈다. 당신은 평생 애들하고 집안만 챙겼지. 내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고 되물었다. 나도 외롭고 힘들었다고. 당신은 엄마로만 살았지 아내로 산 적이 없다고. 그 말들은 칼처럼 순애 씨의 가슴을 찔렀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 희생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건 다 이 가정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만 생각했다고 비난하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남편은 자기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말을 이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 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순애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남편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찾아냈다. 화면을 켜는 순간 그녀가 두려워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메시지 목록에는 낯선 여자 이름이 있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제외했다는 대학 동창이라는 그 여자. 메시지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다정한 말투, 애정 어린 표현,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까지.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게 현실인가, 악몽인가 깨어나고 싶었다. 이 모든 게 거짓이길 바랐다. 남편이 돌아와서 순애 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변명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이미 떠났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차라리 정리하고 각자 살자고. 순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희생의 세월, 헌신의 시간, 인내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곁에 없었고 남은 건 낯선 타인뿐이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그날 밤 순애 씨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평생을 바친 사랑이 결국 배신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순애 씨는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라면 엄마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을까.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순애 씨가 키우며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렸고 이어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들어서 이혼해서 뭐 하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냥 참고 살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였다.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평생 키워준 아들이었다. 아프면 밤새워 간호했고 학원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던 그 세월. 그런데 돌아온 건 그냥 참으라는 냉담한 한마디였다. 왜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걸까? 아들은 말을 이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복잡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거라고.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그저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 씨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아들에게 엄마의 행복보다 세상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 체면과 재산이 엄마의 인생보다 우선이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딸이 있었다. 딸은 다르겠지. 딸은 엄마 마음을 알아주겠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흔들렸고 눈물도 섞여 나왔다. 딸의 반응은 달랐다. 전화 너머로 딸도 함께 울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 그만 참고 엄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순애 씨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딸은 곧바로 집으로 왔다.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고 딸은 말했다. 이혼하든 말든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지지하겠다고.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순애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하지만 가족회의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순애 씨는 아이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다. 아버지의 외도, 배신, 그리고 이혼 의사까지. 아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가족이 깨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의 태도는 자식들 앞에서도 뻔뻔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다들 잘 살아놓고 나도 내 인생 즐길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자신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 씨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돈을 벌어온 것만이 가장의 역할인가? 45년 동안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린 건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인가? 남편은 자신의 경제적 기여만을 강조했고 순애 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다. 자식들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의 모습은 순애 씨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아들은 결국 중립을 지켰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중립은 사실상 아버지 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었다. 딸만이 엄마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고 외쳤다. 가족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순애 씨는 그날 밤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혈육이라는 연결도
결국 각자의 이익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자신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선택뿐이었다.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순애 씨는 긴 밤을 홀로 보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5년을 되돌아봤다. 25살에 결혼해서 이른이 된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은 온통 남을 위한 것이었다. 젊음을 바쳤고, 건강을 바쳤고, 꿈을 바쳤고, 웃음을 바쳤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갔다. 시집 올 때의 설렘,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의 뿌듯함.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사이에는 고통도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끝없는 가사노동. 행복한 기억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희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 아이들이 크면, 남편이 은퇴하면, 손주를 보게 되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는 기대.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허상이었다. 돌아온 건 외도와 무책임, 그리고 가족들의 무관심이었다. 아들은 체면만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 행복만 추구했으며, 사회는 여전히 참으라고 강요했다. 그 누구도 순애 씨 자신을 위해 걱정하지 않았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순애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날 아침, 순애 씨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막상 말을 하고 나니 후련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필요한 서류들. 복잡했지만 순애 씨는 하나하나 메모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했다. 남편은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어차피 원하던 바였으니까.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되었다.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이라며 최소한만 주려고 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다. 45년의 가사노동과 헌신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순애 씨는 많이 울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 나이 든 몸으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 세상의 시선에 대한 걱정, 모든 게 무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유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다. 법원 안은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냉정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마지막 서명을 했다. 4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펜을 들 때는 손이 떨렸지만 막상 서명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순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10월의 가을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꽃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혼자가 두려웠던 건 사실이었다. 70세의 나이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안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거짓된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 존중 없는 관계, 희생만 강요받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 씨는 작은 꽃집에 들렀다. 화사한 노란색 국화 한 다발을 샀다. 평생 남을 위해 꽃을 사본 적은 많았지만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건 처음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꽃병에 꽂아놓으니 작은 원룸이 환해 보였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굽은 허리. 많이 늙어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지쳐있지 않았다. 트랭기가 돌았고 희망이 보였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난 세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